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많은 분들 사연을 듣고 있자니 제가 고생했던 시간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분이라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식당도 꽤 잘 됐어요. 엄마가 앉아서 쉬는 일이 별로 없을 만큼 무척 부지런해서 바쁜 중에도 제가 인스턴트나 분식을 먹지 않게 건강 식단으로만 신경 쓰시고 성적도 일일이 다 챙기셨어요. 그 덕에 저는 학교 성적도 뒤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마음에 컸었는지 얼른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컸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니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2년 정도 사귈 때만 해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워낙 남편이 저한테 적극적이어서 제가 좀 끌려다니다가 사귀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그때는 정말 망설이게 되더군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피하자 남편은 지연아, 나는 진짜 너밖에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결혼하면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장모님한테도 아들 노릇하고 너한테도 진짜 잘할게. 아직 엄마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장모님이라고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 말고도 망설여지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아빠가 안 계신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 어머니가 집안 내력을 꽤 따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없이 큰 것도 서러운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약점으로 잡히기 싫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엄마가 까다로운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속정이 깊고 다른 사람 이해도 잘해. 집안 사정이야 어느 집이든 있는 건데 아버지 안 계신다고 무턱대고 반대하고 그러실 분 아니야. 라고 했고 저는 당황해서 내가 어머님 뵙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 자기 어머님 나쁘게 보고 그런 건 없어. 결혼이란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니까 신중하자는 거지. 라며 변명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남편은 친구들이나 시끌벅적한 술 모임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런 데에 몰려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점들도 많이 걸렸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술 모임도 줄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주말에는 장 보러도 같이 가고 집에서 같이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지고 말았어요. 남자한테 휘둘려서 결혼하지 말아야지. 마음 단단히 먹었던 게 흔들린 건 누가 나를 또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집에 인사를 오자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지연이가 아빠 없이 커서 마음에 외로움이 많아. 자네가 많이 채워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는 제가 외로워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힘들까봐 티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시 엄마는 모르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한 후 남편 집에 갔어요. 저는 홍삼에 한우에 명품 향수까지 잔뜩 사가지고 가면서도 엄청 긴장이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던 만큼 깐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도 얘 고등학교 때 아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나 혼자였는데 내가 아버지 없다고 흠잡으면 나만 웃긴 사람 되는 거지. 어머니께서 혼자 이렇게 딸 잘 키우신 걸 보니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셔서 저는 안심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집안 내력을 본다는 게 돈을 본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엄마를 좋게 보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어느 가을 좋은 날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때는 정말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밖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말이면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크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아서 주말마다 찾아가기는 했지만 제사나 김장같이 큰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다른 일에는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간은 정말 결혼하고 딱 3년뿐이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고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니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다 오는 건 저도 이해를 하죠.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잡아 술을 마셨어요. 원래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니 주말에는 집에 있던 게 그렇게 답답했나 보다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죠. 하지만 본성이 그런 걸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주말에는 아예 펜션 같은 데를 잡고 노느라 외박을 하더군요. 그 무렵 친정에도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줘서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을 통째로 넘겼고 엄마는 그 충격에 한동안 시름에 잠기시더니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엄마도 돌봐야 해서 한동안 친정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친구들 오는 날 집에 와서 갈비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갈비찜 이번만 밖에서 사드시면 안 될까요? 그날 엄마 병원 예약한 날이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제가 돈 드릴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넌 내가 돈이 없어서 갈비찜 하라는 줄 아니? 그동안 그만큼 봐줬으면 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 거야. 어떻게 된 애가 너는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친정 노래만 부르고 사니? 우리 아들 번 돈으로 네 엄마한테 생색내는데 맞들렸어 아주.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태도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며느리 노릇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단지 엄마가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사돈이 섭섭한가 보네. 그냥 시댁에 가봐. 병원에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혼자 못하겠어.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괜찮으니까 같이 병원 가자. 나 여태까지 시댁에 예의 벗어난 행동한 적 없고 엄마 아파서 병원 간다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내 엄마 아픈 것도 못 챙기게 해. 내가 다른 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우기며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엄마는 위암이었고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구가 잠적하고 식당이 넘어가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잡고 펑펑 울자 엄마는 괜찮아.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아직 손자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그냥 갈 것 같아? 이대로는 절대 못 죽지.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돼.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엄마가 힘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그날 시댁에 가지 않은 걸 갖고 계속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요즘 것들은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잘도 산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워먹어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라며 저희 집을 무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곤 했어요. 정말 처음 볼 때의 시어머니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식당이 넘어가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는 비싼 미용실이 있었는데 결제를 제가 했었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해? 원래 저 사람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댁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그냥 소문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진짜였어. 내가 새댁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라도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그렇게 엄마 험담을 하고 제가 빈털털이 됐다고 한탄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지, 볼 게 뭐 있다고. 여자 엄마 돈 있으니 내 아들 그 덕이나 보겠다 했는데 아주 싹 거덜났잖아. 이러다가 우리가 그 집 먹여 살리느라 독박 쓰면 어떡해? 라며 오만 짜증을 다 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러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걸 보면 저더러 알고 있으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이런 상황에 눈 하나 깜빡 안 했으니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아픈 엄마한테 저까지 걱정거리를 줄 수 없었거든요. 모든 원인이 엄마 식당이 넘어간 거란 걸 알면 엄마는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죠. 저는 그저 모든 걸 꾹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무관심과 술과 친구에 빠져있는 것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도 다 참으며 엄마 병간호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엄마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셨고 결국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한스럽기만 한데 하필 시어머니가 집에 먹을 반찬이 없다며 저더러 와서 파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너무 안 좋으셔서 한시도 옆을 떠나기 싫었지만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부모님 흉을 보고 잔소리를 할 것 같아 억지로 김치 담글 재료를 사서 시댁에 갔어요. 파김치만 얼른 담궈놓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잡고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금방 만든 파김치에 갓 지은 흰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얼른 밥상 좀 봐라. 어머니, 그럼 제가 밥만 올려놓고 갈게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간호사 의사가 좀 많아? 너 아니어도 니네 엄마 봐줄 사람 많아. 네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방해만 되지. 네 엄마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봐. 빚만 잔뜩 진 엄마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라며 빈정대길래 밥상 차려드릴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엄마가 돈 많을 때만 엄만가요. 라며 욱해서 말했더니 아주 무섭게 째려보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안 돼 엄마. 어머니 그 잘난 반찬 만드느라 제가 우리 엄마 임종도 못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댁을 뛰쳐나와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까지 어떻게 간 건지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아무튼 돌아가신 엄마를 붙잡고 한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러는 동안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장례식장을 다 차리고 나서야 나타나더군요.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져서인지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남편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도 남편은 좀이 쑤셔 못 견뎌 했고, 시어머니는 둘째 날 잠깐 앉아있더니 밥도 안 먹고 가버리더군요. 그래놓고 나중에 전화로 다음 날 김장을 하러 오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김장 담그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제가 만들어 놓은 파김치도 잔뜩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나와 엄마를 무시하려는 수작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엄마 장례를 묵묵히 마쳤어요. 장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소금 한 바가지를 퍼부으시는 거였어요. 야, 너 나가. 돈도 없는 주제에 시집 무시하고 말 안 듣는 거 며느리로 둘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대로 나가라고. 괜히 들어와서 죽은 사람 옆에 있던 나쁜 기운 묻히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 저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시어머니 뒤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옷을 벗더니 소파 위에 벌렁 누워서 TV를 켜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한테 집어던지며 이것도 다 갖고 나가. 장례식에서 재수 온 붙은 거 네가 다 가지고 나가라고. 라며 악을 썼어요.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TV 볼륨만 더 높였어요. 저는 장례식 동안 쌓였던 피로에 엄마 잃은 슬픔까지 더해 시어머니랑 남편하고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저를 못 들어오게 밀쳐내는 시어머니를 제치고 방에 들어가서 간단히 짐을 싸서 나왔어요. 한동안은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면서 눈물바람으로 보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고 엄마가 없으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를 더 막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단칸방을 얻었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에 좋은 직장을 다녔다고 해도 경단녀한테 선뜻 일자리를 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친구의 소개로 요양원에서 행정일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저한테 힘든 일은 아니어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홀로서기를 열심히 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와라. 언제까지 밖에서 주접 떨면서 개길 거야. 라고 하길래 우리 엄마 장례식 때문에 재수 온 붓는다는 집에 내가 뭐하러 다시 들어가? 내 생각 해주는 척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술 먹고 들어오면 해장국 끓여줄 사람 없고 네 엄마 반찬 해줄 사람 없어서 아쉬운 거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인상을 쓰며 돌아갔고 얼마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요양원 일에 더 열심을 냈어요. 제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쓰는 공간에 청소도 거들고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도 대어드렸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서 한 번 더 살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잘 봤는지 원장님은 제게 따로 보너스를 챙겨주시더군요. 김지연 씨, 자기 일도 할 거 많은데 척척 잘하고 노인분들 수발까지 들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저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이혼하셨고 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다 제 부모님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그래도 이렇게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일일이 비위 맞추는 거 쉽지 않은데. 김지연 씨 타고났나 봐. 요양사 자격증 따보는 거 어때?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었죠. 원장님은 그동안 제가 행정일을 하면서 노인들을 돌봤던 것까지 경력으로 인정해주면서 다른 요양사들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전보다 더 노인분들 환경에도 신경을 썼고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 효과가 나타났는지 저희 요양원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들어오겠다는 문의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50대쯤 된 남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님 입원 문의를 하러 오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김지연 씨 되시죠? 심형수님 대리 변호사입니다. 심형수님이요? 아, 혹시 그 할아버지... 네, 얼마 전 여기서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가 특별히 마음이 쓰이던 분이었어요. 아빠가 계시면 이분 나이쯤 되겠다 싶어서 행정일을 할 때도 자주 들러서 얼굴도 씻겨드리고 로션이랑 선크림 발라서 휠체어로 바깥 마당에도 자주 모시고 나갔거든요. 변호사는 그분이 상당한 자산가였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식도 없는 분이셔서 원래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김지연 씨 앞으로 재산의 20%를 남긴다고 유언장을 고치셨어요. 그분이 제게 주신 재산은 50억쯤 되더라고요. 저는 뜻밖의 일에 너무 놀라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당시 요양원 원장님은 요양원의 편의시설 증축과 확장에 대한 자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저는 요양원에 일부 투자하기로 했어요. 지연 씨, 정말 그래도 되겠어? 어떻게 될지 확실치도 않은데 정말 아깝지 않아? 이보다 더 어떻게 잘 쓰겠어요. 원장님은 제가 어려울 때 저 많이 돌봐주셨잖아요.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경우가 밝은 건 또 처음 보네. 고마워 지연 씨. 우리 열심히 해보자. 원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와 원장님은 옆 건물을 인수해서 병실과 여러 시설을 늘리고 그동안 요양원이 좁아서 받지 못했던 노인분들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이미지도 더 좋아졌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잘 지내는 거야? 요양원도 운영한다며. 어떻게 일이 잘 풀렸나 보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상관없고요. 이제 저한테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죠. 제가 왜 그쪽 당신입니까? 라며 쏘아붙이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제 사무실로 밀고 들어오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아유, 얘, 내가 암에 걸렸댄다. 나 좀 살려다오. 라면서 매달리는데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듣자 하니 니네 요양원이 그렇게 시설도 좋고 다른 데보다 밥도 잘 나오고 좋다며? 자리 하나만 내줘. 여기는 할머님은 못 들어오세요.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여기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네가 힘 좀 써봐라. 아니에요.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할머님은 그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시고요.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내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랜다. 그리고 할머님이 뭐니? 청없이 들리게. 제가 댁하고 정이 있을 게 뭐 있나요? 우리 엄마 아프실 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피눈물이 나요. 저는 댁 때문에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 좀 살겠다고? 요양원 자리 내달라는 말이 나와요? 댁처럼 쌩쌩하고 지잘난 맛에 혼자 잘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여기 자리가 없어요. 갑상선암 초기시면 열심히 치료하면 나으실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엄마같이 열심히 살고 착하던 분은 그렇게 데려가시고 남한테 기생충처럼 빌붙는 게 버릇된 이런 사람들은 휴,
뭐, 이것도 다 하늘에서도 좋은 사람만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돈 없으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요양사도 소개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완전히 차갑게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소매를 잡으며 뭐 그런 옛날 일을 자꾸 들먹여 라길래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원장님이 시어머니한테 소금을 판바가지 붓는 거였어요. 진짜 내가 아픈 사람한테 이래보긴 처음인데요. 할머니,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장례식 마치고 온 며느리 그날로 집에서 쫓아내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는 말을 합니까? 그 말에 요양원 1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보며 아무리 사람이 뻔뻔해도 똥오줌은 가릴 줄 알아야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대개 아들 보고 시중 들라고 하쇼. 그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고 원장님은 사람들한테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며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픈 건 안 됐지만 솔직히 통쾌했어요. 저희 엄마 가시는 길에 저에게 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요양사 몇 명을 갈아치우고 다들 학을 떼고 시어머니 집을 피하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요양사들한테도 막말하고 그깟 일 한다며 무시했다고요. 그런 게 돌고 돌아서 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시골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됐다고 해요. 그 후로는 소식을 알 수 없네요. 그게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저는 원장님과 계속 요양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좋은 남자를 만나 교제 중에 있어요. 결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단 제 일과 삶에 충실할 생각이에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